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여자에게 처음 보는 남자가 찾아왔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 사진이었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로 이 사람이 제 누나입니다. 3년째 식물인간이에요. 당신 예비 신랑 때문에요. 밖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본식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날 그 대기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자기 손으로 자기 결혼식을 멈춰버린 그 여자의 이름은 지수연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인생 카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연이 처음 세상의 차가움을 알게 된 건 10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죠. 외할머니 기일이라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와이퍼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던 게 기억난다고 했죠. 뒷자리에 앉아서 차 유리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 위로 흘러내리는 모양을 따라가면서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이 하얗고 냄새가 이상했죠. 옆에 외숙모가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수연아, 눈 떴어. 우리 수연이. 수연이 물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외숙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으로 알았죠. 10살짜리 아이가 알아선 안 되는 걸. 그 아이는 그날 한꺼번에 알아버렸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죠. 수연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뒷자리에 있었던 덕분에. 하지만 기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 이후의 시간들이 알려줬죠. 외삼촌 댁에 맡겨진 건 퇴원하고 나서였어요. 외숙모는 처음엔 잘해주셨어요. 수연아,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말과 현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있었죠. 외사촌들은 셋이었는데 수연은 그 집에서 항상 한 명이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밥상에 앉을 때도, 소파에 앉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어딘가 조금씩 비켜 있어야 했죠. 시험 기간이 되면 외사촌들은 큰 방에서 함께 공부했어요. 에어컨도 있고 조용한 방이었죠. 수연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 방에서요. 그래도 외숙모는 가끔 미안해 하셨어요. 수연아, 조금만 참아. 외삼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지났고 외삼촌의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연이 클수록 그 집에서 공기처럼 취급받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졌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외삼촌이 저녁을 먹다가 말했죠. 수연아, 이제 20살이잖아.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더는 어렵겠다. 이제 슬슬 독립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외숙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렸어요. 여보, 그래도 좀. 아니, 사실인 걸 어떡해. 우리 애들도 학원비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날 밤 외숙모가 수연이 방으로 왔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셔서 봉투 하나를 수연 손에 쥐어줬죠. 미안하다, 수연아. 이거라도 받아. 많진 않지만 400만 원이었어요. 수연은 그 돈을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울지 않았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걸음이 수연의 진짜 시작이었죠. 수원 시내 고시원 중에서 제일 싼 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었는데 창문이 없는 방이었죠. 2평 남짓한 공간에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 짐을 풀던 날, 수연은 침대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낮인데도 어두웠죠. 환기가 안 되는지 퀴퀴한 냄새도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죠.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비켜 앉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난생 처음 생긴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문 앞에 신문을 꽂는 일이었는데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땀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도 새벽 공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을 혼자 걷는 그 시간이 수연한테는 유일하게 자기 것인 시간이었죠. 오전엔 편의점 계산대에 섰어요. 오후엔 뷔페 홀서빙을 했고요. 저녁엔 치킨집 배달 보조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못 탔으니까 포장 손님 응대랑 전화 받는 일을 했죠.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일을 했어요. 잠은 많아야 4시간이었죠.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뷔페로 가는 길이었는데 손톱 관리 전문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님 손을 다듬고 있는 여자 원장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죠. 뭔가 기술 같았어요.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장비가 없어도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수연은 다음 날 그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여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이 수연을 위아래로 봤어요. 배우는데 돈이 드는 거 알죠? 네, 알아요. 근데 돈이 많지 않아서요. 원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2년 동안 여기서 일해줘. 월급은 적게 주는 대신 수업료는 안 받을게. 수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죠. 할게요. 그렇게 네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손톱 하나를 다듬는데도 각도가 있고 힘 조절이 있고 손님 손의 온도까지 신경 써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긴장해서 그런 건지, 원장님 눈치 때문인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죠. 도구를 잡는 각도, 파일을 미는 방향, 젤을 올리는 두께,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어요. 네일 미용사 자격증, 피부관리 보조 자격증, 반영구 화장 자격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론 공부하고, 낮에는 기술 연습하고, 밤에는 실기 복습했죠. 그 2년 동안 수연의 손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어요. 방향이 있는 피로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되는데 이 실력이면 직접 차리는 게 맞아요. 그 말이 씨앗이 됐죠. 25살부터 2년을 더 모았어요. 네일샵 알바, 뷰티 보조 강사, 행사장 메이크업 보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27살 봄이었어요. 수원 인계동 골목 안쪽 반지하 상가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 월세 65만 원. 대출을 받아서 겨우 마쳤죠.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페인트를 사다가 벽을 칠했는데 롤러 사용법을 몰라서 처음엔 줄이 다 생겼어요. 3번을 덧칠해서 겨우 깔끔하게 만들었죠.
조명은 중고나라에서 샀어요. 테이블은 지인한테 얻었고요. 간판은 동네 간판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맞췄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수연 네일 앤뷰티. 자기 이름이 붙은 간판을 처음 봤을 때 수연은 한참 서서 올려다봤죠.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꽉 찼죠.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도 한 명이 와도 2시간 코스를 3시간처럼 했어요. 손 마사지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다음 예약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는 손님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연구했죠. 그게 소문이 됐어요. 언니 거기 진짜 꼼꼼해. 원장님이 직접 다 해줘. 동네 맘카페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숨은 고수 네일샵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오고 나서는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2호점을 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3호점을 냈죠. 직원이 22명이 됐어요. 빚도 다 갚았고 자기 명의의 차도 생겼어요.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억 단위가 됐을 때 수연은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죠. 부모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요. 이렇게까지 해냈는데 이걸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의 밥이 평소보다 조금 짰을 거예요. 챕터 3. 돈은 모였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사람을 잘 못 만났죠. 수연은 연애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연애를 했는데 매번 이상한 방향으로 끝났죠. 첫 번째는 25살 때였어요. 네일샵 근처 카페에서 알게 된 남자였는데 처음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말을 잘 들어줬고 수연이 힘들다고 하면 표정이 진짜로 걱정스러워졌고 밥도 자주 사줬죠. 3달쯤 만났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나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한데 지인이랑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4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안에 꼭 갚을게. 수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믿었죠. 3달 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으니까요. 차용증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믿음으로 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하니까 받지 않았죠. 직접 카페로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일하던 카페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저번 달에 그만뒀는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연애 중에 오간 돈은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4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고시원 생활 8개월 치였어요. 그래도 수연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벌면 되니까, 다시 벌면 되니까. 2번째는 29살 때였어요. 뷰티 박람회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같은 업종이라 말이 잘 통했어요. 1년을 사귀었죠. 명절에 선물도 챙기고 생일에 여행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수연의 샵 앞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물었죠. 혹시 최재원이라는 사람 알아요? 알죠. 왜요?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애도 둘 있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여자가 울면서 수연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수연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죠.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자기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 수치심이 오래 남았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내가 못 알아본 건지. 3번째는 32살 때였어요. 동네 모임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중견기업 영업팀장이었어요.
반듯하고 말투가 차분했죠. 6달쯤 만났을 때 저녁을 먹다가 그 남자가 말했어요. 수연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내가 수연 씨보다 돈을 덜 버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남자가 계속했죠. 샵 정리하고 살림에 집중해주면 안 될까요? 남자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헛웃음이 나왔죠. 내가 피같이 모은 사업을 체면 때문에 접으라고. 그날로 끝났어요. 밥값만 내고 일어섰죠. 그 이후로 수연은 한동안 연애를 쉬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새벽 6시 기상, 오전 첫 손님, 저녁 마감, 주말 없음. 그 사이클이 수연한테는 오히려 편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35이 됐어요. 그때부터 주변이 조용하지 않아졌죠. 아직도 혼자야? 직원이 20명이 넘는다면서 시집은 왜 못 가? 너무 독하게 사니까 남자들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눈을 좀 낮춰야지. 그 말들이 전부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죠. 악의 없이 하는 말이 때로는 악에 있는 말보다 더 깊이 박히거든요. 외숙모가 가끔 전화하셔서 물으셨어요. 수연아, 좋은 사람 없어? 이제 진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수연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곧 데려올게요, 숙모.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곧이라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숙모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죠. 36, 37 숫자가 바뀌어도 수연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업은 더 잘 됐고 통장은 더 두꺼워졌고 혼자인 밤은 더 익숙해졌죠. 익숙하다는 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한 거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았죠. 말은 안 했지만요. 혼자 버티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로 꺼내는 순간 사라질 것 같아서 속으로만 간직하는 법을 알거든요. 수연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38번째 겨울이 왔어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죠.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죠. 연말이라 샵은 정신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내일 예약이 밀려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직원들한테는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수연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연말 정산의 재고 파악에 다음 달 직원 스케줄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4시간을 자고 다시 출근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손님 마스크팩을 올려드리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지럽다는 걸 느끼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죠. 옆에 있던 직원이 달려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수연이 잡은 테이블이 흔들렸고 손님이 놀라서 일어나셨죠. 결국 직원들이 방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수원 쪽 대학병원 내과 대기실이었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환자가 많았어요.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약 손님이 2분 더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고 손에 쥔 종이컵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수연은 처음엔 모른 척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앞을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점점 더 힘들어 보였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데 손수건이 이미 다 젖어 있었죠. 수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티슈를 꺼내서 조용히 옆으로 내밀었죠. 저기, 이거 쓰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볼이 홀쭉했어요. 며칠은 못 잔 얼굴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보기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병원이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많이 아프세요? 남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요. 말을 잠깐 멈추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가슴 어딘가가 움직였어요. 10살 때 그날이 스쳐 지나갔죠. 하얀 병원 천장, 외숙모의 부은 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던 그 침묵.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힘내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남자가 수연을 봤어요. 저도요. 저도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말 들을 줄 몰랐는데 감사해요, 진짜로. 그때 수연의 번호가 호명됐어요. 일어서려는데 어지러움이 다시 왔죠. 비틀하는 순간 남자가 황급히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과로인 것 같아요. 진료실에 다녀오니까. 남자가 아직 대기실에 있었어요. 수연을 보자 일어났죠. 어떠세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과로래요. 좀 쉬어야 한다고. 남자가 말했어요. 그 상태로 바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부모님 면회 시간까지 아직 있는데. 제가 차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1층에 카페 있어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까 팔을 잡아줄 때 느꼈던 건데 그 손이 따뜻했거든요. 무례하지 않은 따뜻함이었죠. 그냥 따라갔어요. 병원 1층 카페는 조용했어요. 수연은 대추차를 시켰고 남자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저는 강도연이라고 해요. 37살이고요. 프리랜서 영상 편집이래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지수연이에요. 38살이고 수원에서 네일 뷰티샵 운영해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어쩐지 포스가 다르시더라. 둘 다 웃었어요. 병원 카페에서 처음 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연이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충남 서산 쪽에 사시는데 주말에 두 분이 장 보러 나오셨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고요. 아직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고 했어요. 말하면서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는데 남자답게 보이려는 건지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솔직해 보였어요. 수연도 조금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다고. 그래도 살 수 있었다고. 도연이 수연을 봤어요. 진짜요? 그런데 이렇게 샵까지 운영하세요? 혼자 하다 보니까 됐어요. 대단하시다. 진심으로요.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던 수연은 그냥 차만 마셨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을 때 도연이 먼저 말했죠. 연락해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수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연락처를 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겨울 해가 짧아서 저녁 5시인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같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일주일 뒤에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 씨, 부모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그날 해주신 말 덕분인 것 같아요. 밥 한 번 사도 될까요? 수연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죠. 잘 됐네요. 그래요, 한번 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병원에서 만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남역 근처 작은 일식집이었는데 도연이 미리 예약해 둔 곳이었죠. 수연이 들어서니까 도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랑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말끔하게 면도하고 깔끔한 니트에 코트를 걸쳤는데 확실히 관리하니까 인상이 달랐어요. 충혈됐던 눈도 맑아졌고 홀쭉했던 볼도 조금 살이 붙은 것 같았죠. 부모님은 좀 어떠세요?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어요. 아버지는 의식도 돌아오셨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수연 씨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진짜 힘이 됐어요.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일식집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을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도연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충남 서산 출신이고 부모님이 작은 논밭을 하신다고요. 농사 지으면서 자기 하나 대학 보내시려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시는 부모님 보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기업 들어갔을 때 그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했죠. 그럼 지금도 대기업 다니세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그만뒀어요. 왜요? 대기업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도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평생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살기 싫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만든 걸로 살아보고 싶었죠. 수연이 피식 웃었어요.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엄청 반대하셨죠. 그래도 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어떻게든 돈 벌어야 해서 시작했는데 도연 씨는 꿈 때문에 하시는 거네요. 도연이 수연을 봤어요. 수연 씨야말로 대단한 거죠.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수연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것, 외삼촌 집에서 눈치 보며 산 것, 20살에 400만 원 들고 나온 것, 고시원에서 알바 3개 뛰며 기술 배운 것. 도연이 눈을 떼지 않고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맞장구만 쳐줬는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말하는 동안 수연은 느꼈죠.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약해도 되겠다는 느낌. 오랫동안 없었던 감각이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퇴근 후에 저녁을 먹거나 주말 오후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도연은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이 한번 말을 흘린 것도 기억해뒀죠. 어느 날 저녁에 만났는데 도연이 예약한 식당이 수연이 2달 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여기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말에 뭐라고 답하지 못했어요. 기억해줬다는 게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죠. 피곤해 보이는 날엔 먼저 말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가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게 또 좋았죠. 어느 날 와인바에서였어요. 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나 연애할 때 항상 진심이에요. 단기 연애는 안 해요. 한번 만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길게 했어요? 7년이요. 수연이 잠깐 놀랐어요. 7년이면 거의 결혼까지 생각했겠네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어요. 어쩔 수 없었죠. 후회 안 해요? 후회는 없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의리를 지켰으니까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이 왜인지 믿음직스러웠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한강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야경이 예쁜 곳에 차를 세웠어요. 둘이 난간에 기대서 강을 보고 있었는데 도연이 말을 꺼냈죠. 수연 씨, 네.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수연 씨랑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강바람이 차가웠는데 수연은 그 순간 춥지 않았어요. 한참 강을 보다가 대답했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기보다 어린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죠. 나이는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이 충분히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난 지 6달쯤 됐을 때였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도연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그냥 넣어두기엔 아깝고 투자는 또 무서워서. 수연이 대답했어요. 투자도 좋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먼저예요. 나도 처음엔 무작정 했다가 날린 돈이 꽤 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관리해요? 나는 통장을 나눠서 써요. 한 통장에 다 넣으면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나눠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보여줬죠. 봐요, 이렇게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사업 운영비 통장, 용도별로 나눠두면 한눈에 보여요.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하다가 실수로 탭을 잘못 눌렀어요. 총 자산 현황 화면이 크게 떴죠. 황급히 핸드폰을 가렸는데 이미 늦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잠깐, 방금 그거 숫자가 맞아요? 수연이 머뭇거렸어요. 1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샵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도연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민망해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는데 도연이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로 도연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적극적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만남도 더 자주 하자고 했고 미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죠. 우리 결혼하면 마포 쪽으로 집 구하자. 서울이 편하지? 벌써 그런 생각해요? 응. 진지하니까. 나이도 있고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처음엔 그냥 진지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때는 그게 달라진 게 아니라 깊어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화면이 열린 순간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만난 지 8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저녁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죠. 수연 씨, 우리 이제 진짜로 준비하자. 나이도 있고 길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수연은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요. 해봐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웨딩홀 투어를 다녔는데 도연이 마포구 쪽 작은 웨딩홀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크지 않고 아담한데 조명이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았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오히려 어색하잖아요.
수연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내는 날이었어요. 도연이 머뭇거렸죠. 수연 씨,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 사업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결혼 비용을 당장 내기가 어려워요. 먼저 내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수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묶여 있는데요? 한 2억 정도요. 유튜브 채널 장비랑 편집 스튜디오 계약 때문에 곧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빚도 있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 병원비로 좀 있어요. 사고가 크셨으니까요. 수술도 2번 하셨거든요. 수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부모님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알았어요. 가족이 되면 같이 짊어지는 거니까. 정말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해서 웨딩홀 계약금은 수연이 냈어요. 신혼여행 예약도 수연이 했고, 예물 비용도 수연이 거의 다 부담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자 도연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수연 씨, 그게 우리 부모님이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상견례 자리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식 날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 막 나오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수연은 그의 상황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어른들 편하신 대로 하자. 대신 결혼식 날은 꼭 배워야 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넘어갔어요. 혼수 준비는 수연이 주도했어요. 가구 고르고, 가전제품 맞추고, 그릇 세트 사고, 거의 다 수연이 샀지만 곧 우리 것이 될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빨리 갖자. 늦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요. 몇 명? 둘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이 먼저예요? 응. 수연 씨 닮은 예쁜 딸. 수연이 웃었어요. 그 미래가 진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가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었고, 멀쩡히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냥 예민해진 거겠지. 결혼 준비가 처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다독였어요. 결혼식 2주 전 토요일이었어요. 수연은 혼자 백화점에 나갔어요. 혼수로 쓸 그릇을 고르려고요. 예쁜 접시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는데 통로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노부부였는데 남자 쪽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여자 쪽이 팔짱을 끼고 부축하듯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도연이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걸으면서 웃고 있었죠. 수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연이 뭔가 말했고 노부부가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누가 봐도 건강한 어른들이었어요. 병원에서 막 나오셔서 몸이 안 좋다던 분들이, 상견례가 부담스러우실 거라던 분들이. 수연은 접시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백화점을 나왔죠. 집에 돌아와서 도연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말했죠. 아, 오랜만에 올라오셔서 결혼 선물로 가방 좀 사드리려고. 우리 결혼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지. 그럼 왜 나는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셨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오늘만 특별히 나오신 거고 금방 내려가실 거예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씨,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나는 못 만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미아, 나 믿지?
결혼 앞두고 괜히 예민해지는 거야. 날 의심하지 마.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오히려 수연이 할 말이 없어졌죠. 미안해요. 내가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피곤하지? 쉬어요. 전화를 끊고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청첩장도 다 돌렸고 하객도 이미 200명 가까이 오기로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도연을 믿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혼자 서 있는 꿈이었죠. 하객석은 가득 찼는데 신랑 자리만 비어 있는 꿈. 잠에서 깼을 때 새벽 3시였어요. 창밖에 바람 소리만 들렸죠. 결혼식 사흘 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손이 떨렸어요. 손님 네일을 다듬는데 파일이 자꾸 각도를 잃었고 집중이 안 됐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원장님, 오늘 좀 쉬시지 그래요. 결혼 준비로 피곤하실 텐데. 수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저녁에 도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오늘 병원 다녀올게. 결혼 전 마지막 정기검진. 수연이 대답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오늘 일찍 끝났어요. 도연이 바로 답했죠.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평소와 다른 단호한 말투였어요. 수연은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도연이 돌아온 건 반나절이 훌쩍 지나서였어요. 정기검진이 반나절씩 걸리는 건 아닌데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셔츠도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에 단정하게 메고 다니던 시계도 손목에 대충 걸려 있었죠. 도연아, 무슨 일 있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도연이 눈을 피했어요. 평소엔 말할 때 항상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계속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죠. 수연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요. 혹시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그걸 숨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을 보여주지 않는 건 아닐까? 솔직하게 말해요. 무슨 병 있는 거예요? 우리 곧 부부 될 사이인데 숨기면 안 되죠. 도연이 억지로 웃으면서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축축했죠. 식은땀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결혼 준비하느라 긴장해서 그런가 봐. 위염 검사하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왜 울었어요? 눈 보면 다 알아요. 울긴 누가 울어. 눈이 피로해서 충혈된 거야. 요즘 잠을 못 자서 뭔가 이상했지만 도연이 계속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이틀 후면 결혼식인데 지금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욕조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채워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죠.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어요. 상견례를 끝까지 미룬 것, 백화점에서 건강해 보이던 부모님, 반나절 넘게 걸린 병원 검진, 축축했던 손바닥, 눈을 피하던 시선, 하나하나는 설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모아놓으니까 설명이 안 됐죠. 그래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청첩장을 200장 돌렸고 웨딩홀 잔금도 이미 냈고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도 있었죠.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오랜 친구들이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줬죠. 홍대 근처 작은 파티룸을 빌렸는데
샴페인이랑 케이크랑 풍선 장식까지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미아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38년 솔로 생활 끝이다. 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 한 것 같네. 다들 웃으면서 건배했어요. 샴페인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실감이 났죠. 내일이면 진짜 유부녀가 되는구나. 친구 민정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신랑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만나봤어? 아직. 결혼식 때 처음 뵐 거야. 친구들 표정이 굳었어요. 뭐, 상견례를 안 했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최소한 밥 한 번은 먹어야 정상 아니야? 수연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신랑 부모님이 교통사고 이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대. 우리가 이해해야지. 다른 친구 지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리 아파도 아들 결혼인데. 그리고 너 결혼 비용 다 됐다며? 회원이한테 들었어. 민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얼마나 됐는데? 수연이 머뭇거렸어요. 뭐 합치면 좀 되지.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연아, 구체적으로 말해봐. 결혼 준비용만 하면 1억은 넘어. 친구들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켰어요. 뭐? 1억을? 내가 왜 다 내? 예비신랑 사업 자금이 묶여 있대. 곧 풀리면 갚는다고. 민정이가 수연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혹시 신랑이 뭔가 숨기는 거 없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잖아. 부모님도 안 만나고, 돈도 한 푼 안 내고, 요즘 결혼 사기꾼도 많잖아.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1년 넘게 만났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겠어? 지혜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어요. 그래, 수연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가 너무 걱정했나 봐. 그러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다들 뭔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죠. 사실 나도 찜찜한 구석이 있어. 친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 말해봐. 수연이 그간 걱정하던 것들을 꺼냈어요. 상견례 거부, 백화점에서 본 건강한 부모님, 반나절이 걸린 병원 검진, 축축했던 손,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연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지금이라도 취소해. 내일이면 늦어.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청첩장도 다 돌렸고 하객도 200명 가까이 오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민정이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수연아,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이혼보다 파혼이 100배 나아. 지혜가 덧붙였어요. 맞아. 내일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나와. 우리가 옆에 있을게. 친구들이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했던 말이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 그 와중에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이면 우리 부부야.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사랑해. 답장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나도 사랑해. 5글자가 화면 위에 떠 있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결국 보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죠.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식이 시작되는데 그 생각이 설레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무서운데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결혼식 전날 밤
신부가 침대에 앉아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는데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게 아니었죠. 뒤척이다가 시계만 보다가 그냥 일어난 거였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눈밑이 거뭇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커버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챙겼죠. 5시에 웨딩샵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따뜻하게 맞아줬죠. 신부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수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됐는데 손이 자꾸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 풀었다 했어요. 도연은 30분 넘게 늦게 도착했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미안, 늦었지.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겨우 잠들었어. 도연의 얼굴이 정말 안 좋았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고 얼굴빛이 누렇게 떠 있었죠. 무엇보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다가 쏟기도 했고 핸드폰을 짚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죠. 도연아, 많이 긴장돼요? 응, 그냥 긴장돼서. 평생 한 번인 결혼식이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도연의 손을 봤어요.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메이크업을 받는 내내 도연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5분마다 화면을 켜서 확인했고 진동이 울리면 화들짝 놀랐죠. 누구 기다려요? 계속 핸드폰만 보네. 아니야. 축하 문자들 확인하는 거야. 지인들이 많이 보내줬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수연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신부님, 신랑님이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손이 너무 떨리셔서 면도하기 힘드셨대요. 그리고 계속 화장실 가신다고. 화장실을요? 네. 30분 동안 4번은 가신 것 같아요. 수연은 거울 속 도연을 봤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도연의 옆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잠시 후 드레스를 입는 시간이 왔어요.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도와줬는데 새하얀 드레스가 몸을 감싸는 순간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38년 만에 처음 입는 웨딩 드레스.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죠. 예쁘다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죠. 도연도 턱시도를 입고 왔어요. 와, 진짜 예쁘다. 내 신부가 제일 예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도연의 눈이 수연을 보지 않았어요.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자꾸 시계를 향했죠. 사진을 찍는 중간에도 핸드폰 진동이 오면 몸이 굳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자꾸 시계 왜 봐요? 본식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도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아,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싶어서. 병원에서 오시느라 좀 늦으실 수도 있대. 수연이 멈췄어요. 병원에서 막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오늘 마지막 정기검진이 있으신데. 하필 날이 겹쳤대.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더 물을 시간이 없었죠. 본식 1시간 전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메이크업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베일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복도가 조용했죠. 하객들이 오기 전이라 식장 전체가 고요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처음엔 도연 쪽 하객인가 했어요. 지수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5분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곧 시기 시작되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지수연 씨 인생에 걸린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하시면 당신 인생 구할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스태프들에게 잠시 나가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기실에 둘만 남았죠. 밖에서는 하객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금을 풀고 사진첩을 열더니 한 장을 수연 앞에 내밀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죠. 이 사람은 제 누나입니다. 이름은 오지은이고요. 3년째 식물인간이에요. 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누나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예비 신랑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이신지. 강도연이 왜요? 남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누나랑 강도연은 7년을 사귀었어요. 결혼 약속까지 했었고요. 수연의 머릿속에서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7년 사귀다가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다고, 후회 없이 의리를 지켰다고. 3년 전에 둘이 드라이브를 갔어요. 강도연이 운전을 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어요. 강도연은 에어백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있던 누나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죠.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했지만 그 후로 3년째 의식이 없어요. 수연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집에서 갖고 있던 사진, 뒷면에 영원히 사랑해라고 적혀 있던 그 사진, 죽은 전 여자친구라고 했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 사람 사진 본 적 있어요. 도연이 집에서 갖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죽은 전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편하게 새 출발하려고 죽은 사람 취급했나 보네요. 하긴 뭐 의사들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누나는 지금도 병원에서 숨만 쉬고 있어요. 남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수연이 물었죠. 강도연이 책임지지 않았나요? 가해자인데.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분노가 느껴졌죠. 처음 한두 달은 병원비 일부를 냈어요. 미안하다고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겼어요. 법적으로 과실이 있으니 배상 책임이 있는데 재산을 다 숨기고 파산 신청까지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대로 하라고 통보해 왔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더 화나는 건요. 남자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한 달 전에 제가 녹음한 겁니다. 이어폰을 건네받아 꽂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차갑고 무책임한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알던 도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도의적 책임은 다 했어. 나 할 만큼 다 했어. 그냥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갚는 거야. 곧 돈 생기면 그걸로 갚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돈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노처녀 하나 잡았어. 그 사람 돈으로 갚겠다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반 주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 절반 챙겨서 그 목도 줄게. 남자의 목소리. 그거 사기인 건 알지? 도연의 목소리. 무슨 사기야? 정당하게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갚는다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 해줄 망정.
녹음이 끝났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어폰을 빼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죠. 노처녀. 그게 수연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 알바 3개를 뛰면서 모은 돈, 손목이 나가도록 기술을 갈아서 15년을 버텨서 모은 돈, 그 돈을 노린 거였죠. 이 녹음 진짜예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그쪽도 피해자가 될 뻔한 거예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들이에요. 사고 당시 경찰 조서, 병원 진단서, 법원 판결문, 강도연의 파산 신청서까지. 수연이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손이 떨렸는데 눈은 또렷했죠. 전부 진짜였어요. 그 사람은 당신 돈으로 당장 급한 빚을 갚고 결혼 생활을 2년 하면서 나머지 재산도 합법적으로 가져가려 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누나 병원비가 너무 절박해서. 그런데 그쪽이 우리 누나처럼 피해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은 도망갈 거예요. 당신 돈 다 챙기고 다른 사람 찾아갈 겁니다. 그게 그 인간 본성이니까요. 밖에서 리허설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곧 본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38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내세요. 지금 창피한 것보다 평생 후회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저희 누나처럼 되지 마세요. 수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남자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 참. 얼마 전에 그 인간이 병원 다녀왔다고 했죠. 누나 병원이었어요. 몇 년 만에 찾아와서 5분 보고 갔대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방해될까봐 간 건지 문이 닫혔어요. 수연은 대기실에 혼자 남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지금 울면 메이크업이 다 번지니까. 그리고 울 시간도 없었어요.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대기실이 조용했죠. 밖에서는 하객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고 식장 스피커에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행진곡 리허설이었죠.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봤죠. 하얀 드레스, 올려 올린 머리, 붉은 립스틱. 38년 동안 꿈꿔온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전혀 설레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대기실 문을 열고 웨딩 직원을 불렀어요. 양가 가족분들만 이 방으로 모셔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요? 본식이 40분 남았는데요. 지금이요. 5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수연 쪽에서는 외숙모와 외삼촌 내외가 왔어요. 도연 쪽에서는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두 분 다 혈색이 좋으셨어요. 병원에서 막 나오셨다던 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정하셨죠.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도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턱시도를 입은 채로 뭔가 눈치를 채는지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곧 식시작인데. 외숙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수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외삼촌이 눈을 크게 떴고 외숙모가 수연의 팔을 잡았죠. 수연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방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수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고 기사부터 펼쳐들었죠. 도연 씨가 3년 전 교통사고로 한 여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쳤고요. 도연 부모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네. 이분이 그 피해자 가족입니다. 오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담담하게 말했죠. 저희 누나는 3년째 의식이 없습니다. 강도연 씨와 7년 연애 끝에 이렇게 됐어요. 도연 어머니가 도연을 쳐다보셨어요. 도연아, 이게 사실이야?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오지은의 사진을 도연 앞에 들이댔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나비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이 여자 맞지요? 오지은 씨. 도연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아, 내가 설명할게. 3년 전 5월, 당신이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당신은 멀쩡하고 이 여자만 3년째 의식 불명이고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이 뒤로 물러났죠.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도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렸죠. 도연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어요. 노처녀 하나 잡았어. 그 사람 돈으로 갚겠다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반 주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 절반 챙겨서 금옥도 줄게. 방 안 사람들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노처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외숙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연의 뺨을 때렸죠. 이런 나쁜 놈. 우리 수연이를 뭘로 본 거야? 혼자 힘으로 일궈낸 걸 잊다가 위로. 도연이 뺨을 감싸며 다시 수연한테 매달렸어요. 미아, 이건 오해야. 그땐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짜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 당신이 직접 한 말인데. 도연이 이번엔 무릎을 꿇었어요. 턱시도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모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랬어. 인정할게.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 그럼 지금은요? 만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어. 수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고, 이건 진심이야. 수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요? 부모님 아프다고 속이고, 병원비 빚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건 빚이 있는 건 사실이야. 지은이 병원비도 있고, 사업 실패한 것도 있고, 도연 부모님이 나서셨어요. 도연아, 너 우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니? 그래서 인사도 안 시켜준 거야? 사고 낸 건 또 뭐야? 우리 몰래 뭘 하고 다닌 거냐고. 도연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죠. 미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용서. 수연이 말했어요. 그 여자는 3년째 병원에 누워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간 적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사고였어. 나도 피해자야. 같이 있다가 사고 난 거라고. 그 말에
수연의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도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도연 어머님이 충격으로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이 부축하셨고요. 도연이 다시 매달렸어요. 하객들 다 왔어. 지금 취소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수연이 반지를 빼들었어요.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반지를 도연 앞에 던졌죠.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짤랑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대기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죠. 파혼이에요. 지금 당장. 도연이 반지를 바라봤어요. 미아. 그리고 내가 낸 돈 다 돌려줘요. 웨딩홀 계약금, 예물가, 혼수 비용, 전부. 수연이 돌아섰어요. 식장 측에는 제가 직접 상황 설명할게요. 하객분들께도 제가 양해 구하겠어요.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민정이와 지혜가 달려왔죠. 수연아, 왜 나와? 무슨 일이야? 파혼했어. 뭐? 민정이 눈이 커졌어요. 수연이 짧게 설명했어요. 두 친구가 수연을 꼭 안아줬죠.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혜가 수연의 등을 두드렸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니까. 그 인간 완전 쓰레기네. 고소해야 돼. 민정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만약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수연은 친구들 어깨에 잠깐 기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기대 있었죠. 그 상태로 식장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혼자 나오니까요. 수연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아요. 웅성거림이 커졌죠.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도 죄송하고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레스 자락이 복도 바닥을 쓸었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어요. 무서웠던 것보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처음으로요. 집에 돌아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웨딩 드레스는 친구 민정이가 샵에 반납해주기로 했죠. 수연은 그냥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있었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같은 날인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날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저녁 하늘이 주황빛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아름다웠어요. 오늘 같은 날에 저 하늘이 저렇게 예쁜 게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나왔죠.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한참 울었어요. 억울해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게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울었죠. 한참 울고 나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죠. 하객들한테 일일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식이 취소됐어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한 명씩 보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다 보냈죠.
답장들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응원합니다. 오히려 다들 수연 편이었죠.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수연은 다시 한번 울었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민정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제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웨딩홀 계약금과 혼수 비용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니까요. 도연은 처음엔 버텼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애 중에 오간 일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들이대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수연은 그제야 전부 이해가 됐죠. 강도연 씨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 맞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요.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지인 명의로 돌려서 생활비 정도만 유지했던 것 같아요. 소득이 잡히면 소송으로 빼앗길 테니까 전부 뒷돈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제 돈을 노린 거군요. 네. 결혼해서 재산을 합친 다음 빚 갚고 이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소 2억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법원은 수연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기죄가 인정됐고 도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도연이 숨겨둔 재산을 압류해서 수연이 낸 돈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됐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오민재를 다시 만났어요. 수원 쪽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오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그 인간이 처벌받게 됐으니까요. 3년 만에 속이 좀 시원해요. 누나는 어떠세요? 오민재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적을 믿고 있죠. 수연이 말했어요. 기적은 일어나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오민재가 수연을 봤어요. 처음 병원 대기실에서 그 말 해주셨을 때 기억나요? 그 말이 진짜였네요. 수연이 웃었어요. 수연이 받은 배상금 일부를 오지은 씨 병원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자 오민재가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그쪽도 피해자인데 더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대신 도연이 출소 후 버는 돈은 전부 압류하기로 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았죠. 나중에 도연 부모님도 찾아오셨어요. 무릎까지 꿇으려 하셔서 황급히 말렸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어르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두 분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오지은 씨 병원도 찾아가서 사죄하고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연은 도연 부모님한테 받기로 했던 배상금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닌데 그분들한테 받는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수연은 여전히 수원에서 네일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은 더 번창했죠. 4, 5점을 낼 계획도 있어요. 직원들이 수연을 잘 따랐고 단골 손님들이 더 늘었어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 순간을요.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어요. 친구 말대로
이혼보다 파혼이 100배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었어요. 샵 단골 손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수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수연이 말했어요. 사실 결혼식장에서 파혼한 적 있어요. 미리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잠깐 수연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수연한테는 오래 남았어요. 대단하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이랑 잘 만나고 있어요. 크게 설레거나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고 따뜻하죠. 운명의 상대는 드라마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날 대기실에서 오민재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수연은 아마 식장으로 걸어 나갔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야 더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했을 거예요. 두드려줘서 다행이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수연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남은 사람. 눈치 보며 밥 먹던 시절을 버텨낸 사람. 손목이 나가도록 일해서 자기 이름 간판을 단 사람. 그 사람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스스로 결혼식을 멈춘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오래 혼자였던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서 스스로 지켜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혼자 오래 버텨온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감당해온 것들이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수연이 보여준 것 같아요. 버텨온 세월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세월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래 혼자 버텨온 시간 끝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 준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 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카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